검정 채찍 세 가닥이 상대방의 내력에 뒤죽박죽 엉켜버린 것을 깨달은 새 노승은 얼른 채찍에 주입한 내공을 풀어 엉켰던 채찍 세 가닥을 풀었다. 새 노승은 자기를 명교 교주라고 밝힌 젊은이를 보고 너나 할 것 없이 속이 뜨끔했다. 그들은 지금껏 살아오는 동안 이토록 뛰어난 강적과 마주쳐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상대방 내공이 소림사에서 전해지는 구양공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얼굴빛이 창백한 노승이 기분 나쁠 정도로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교 교주는 양정천이 아닌가? 어떻게 귀하가 명교 교주일 수 있지? 그러자 장무기가 대꾸했다. 양 교주는 벌써 세상을 뜨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족 하나마 지금은 소생이 잠시 명교를 맡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굴빛 누런 노승이 외마디 실성을 터뜨리더니 곧 입을 다물었다. 그 외마디 신음소리에는 한없는 서글픔과 실망이 가득 담겨있는 듯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장무기가 물었다. 선사님께선 양 교주를 잘 아시는 모양이군요. 그러자 그 노승이 어두운 표정으로 대꾸했다. 물론 잘 알지. 노나비 양정천을 몰랐다면 어찌 오늘날 외눈박이 신세가 되었겠는가. 또 우리 사형제 셋이 무엇 때문에 30여 년 세월을 와신 상담하며 좌선을 해왔겠는가. 감정의 기복 없이 담담하게 흘러나온 몇 마디였으나 그 속에 담긴 원한과 증오만큼은 비할 데 없이 크고 깊었다. 장무기는 노승의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얼굴빛 누런 노승이 느닷없이 맑은 기합 소리를 터뜨리며 말했다. 장교주, 노납의 법명은 도액이외다. 그리고 여기 얼굴이 창백한 사제는 도겁이고 저편의 얼굴 시꺼먼 사제는 도난이라고 하지. 우리는 양정천에게 복수하기 위해 지난 30여 년 세월을 좌선하며 수행에 전념해왔소. 그런데 양정천이 죽었다니 우리 세 사람의 깊은 원한을 어찌한단 말이오. 어쩔 수 없이 현임 교주께서 책임지셔야 되겠구려. 더구나 우리 공경과 공성 두 사질 역시 귀교의 손에 목숨을 잃지 않았소. 그대가 겁도 없이 여길 찾아온 것을 보면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인데 이제 그만 지난 수십 년 동안 끌어온 우리 소림파와 귀교의 은원 관계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매듭지읍시다. 그러자 난처해진 장무기가 도액선사에게 말했다. 후배는 귀 소림파와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온 목적은 오로지 제 양부이신 금모사왕 사대엽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공견신승께서 제 양부의 실수로 목숨을 잃기는 했으나 거기에는 복잡하게 얽힌 사연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성신승께서 원적하신 건 저희 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세 분 선배님께서는 한쪽 말만 듣지 마시고 아무쪼록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도겁선사가 받았다. 그렇다면 공성이 누구 손에 죽임을 당했단 말씀인가? 전곡을 찌르고 묻는 말에 난처해진 장무기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후배가 알기로는 공성신승께선 원나라 조정 여양왕 휘하무사에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자 도겁선사가 다시 되물었다. 그렇다면 여양왕 휘하무사들은 누가 통솔했는가? 그 물음에 장무기는 가벼운 탄식을 토해내며 답했다. 여양왕 착한 태무르의 딸 민민태무르입니다. 중국식 이름으로 조민이라 부르지요. 그러자 도겁선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장무기를 쳐다봤다. 원진의 말을 듣건대 그 계집은 장교주와 손잡고 군주의 신분도 버리고 제 아비를 배반하면서까지 명교에 투신했다던데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장무기는 어쩔 수 없이 바른대로 대꾸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현재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원나라 조정을 버리고 저희 명교에 투신했습니다. 그러자 도겁선사의 음성이 갑작스레 쩌렁쩌렁 울렸다. 공견을 죽인 자는 마교의 금모사왕 사손이며 공성을 죽인 자는 마교에 투신한 조민이란 계집이 아닌가. 더구나 그 계집은 우리 소림사를 공격해서 우리 제자들을 모두 사로잡아간 원흉이 아닌가. 또한 마교무리 중 하나가 나 한 당에 모셔놓은 16 나한 존자 불상에 모욕적인 글을 새겨놓았지. 게다가 우리 도액 사형의 한쪽 눈을 멀게 하고 우리 세 사람을 수십 년간 와신 상담하며 좌선하게 만든 자가 마교의 전임교주 양정천이 아닌가. 이제 이 빚을 그대와 청산하지 않는다면 누굴 찾아가서 받아내란 말씀인가. 장무기는 입에서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경이야 어찌 되었든 도겁선사의 말처럼 그가 떠매지 않는다면 누가 감당한단 말인가.
세 분 노선사께서 그리 말씀하시니 불초 후배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 양부께서 공견신승을 죽음에 이르게 한 데는 말로 설명하지 못할 고충이 있습니다. 그러자 새 노승 가운데 마지격인 도액선사가 버럭 호통을 쳤다. 당돌하구나. 대체 뭘 믿고 감히 함부로 떠드느냐. 이쯤 되고 보니 장무기는 더는 싸움을 피할 길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장무기가 도액선사에게 말했다. 후배가 1대3으로 겨룬다면 어찌 세 분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어느 한 분께서 소생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둘째 격인 도겁선사가 냉큼 거절했다. 우리는 단독 대결로는 그대에게 이길 자신이 없네. 더구나 피 맺힌 원수를 갚는 마당에 강호규칙 따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고는 도겁선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도액과 도난 두 노승이 일제히 연부를 외며 공격해 들어왔다. 세 가닥 검정 채찍이 질풍같이 장무기의 몸을 휘감아왔지만 장무기는 재빨리 세 가닥 채찍 사이를 유령처럼 빠져내려갔다. 그러나 지면에 내려선 이후 장무기는 새 노승의 포위망을 쉽사리 벗어나지 못했다. 의들 새 노승은 장무기가 무공을 배운 이래 가장 강한 적수였다. 원래 장무기가 익힌 구양신공은 아무리 내력을 소모해도 끝없이 솟아나는 우물처럼 마르지 않았다. 그리고 공력을 쓰면 쓸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 구양신공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어쩌다 짧은 순간 최대한 힘을 쓰기 위해 구양신공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적은 있어도 싸우는 내내 구양신공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며 싸울 필요가 없었다. 어지간한 싸움은 공력에 칠할 정도는 수비에 집중하고 3할 정도로 공세를 취해도 충분했다. 그러나 지금은 새 노승의 채찍 공격을 막아낼 때마다 혼신의 공력을 쏟아붓다 보니 점차 내력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경우는 장무기가 구양신공을 익힌 이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현상이었다. 공방전이 길어질수록 장무기 머릿속은 퇴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가득 메워졌다. 장무기는 이 상태로 더 싸워봐야 기다리는 건 개죽음뿐이라 생각했다. 그는 일단 여기서 빠져나간 다음 명교 수뇌부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겠다 판단했다. 그런 다음 광명좌사자 양소와 광명우사자 범요 그리고 백미응왕 은천정, 청익보광 위일소와 힘을 합쳐 새 고승을 꺾고 양부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퇴각을 결심한 장무기는 즉시 도액선사를 향해 맹렬한 공격을 연달아 3번이나 퍼부었다. 그쪽으로 돌파구를 만들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돌파구가 열리기는커녕 세 가닥 검정 채찍이 방패처럼 둥그렇게 엮이며 장무기의 최대 공력이 실린 공격을 번번이 튕겨내는 것이 아닌가? 장무기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새 노승의 협공은 마치 한 사람이 무공을 펼치는 것처럼 물 흐르듯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장무기는 지금껏 이렇게 개개인이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협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도액, 도겁, 도난 새 노승이 똑같은 자리에 둘러앉아서 30여 년 세월 동안 좌선하면서 수련한 것이 바로 심의상통이란 것을 알지 못했다. 이 무공은 셋 중 한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면 나머지 두 사람이 즉시 그 의중을 깨닫게 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한마디로 이심전심의 경지에 올랐다고나 할까? 보통 사람은 흉내도 낼 수 없는 감흥력이었다. 이들 셋은 30여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앉아 얼굴을 마주대하고 전심전력으로 감흥 수련에만 전념한 결과 오늘과 같은 경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장무기가 잠시 정신이 산란해졌을 때였다. 갑자기 도겁선사의 5손가락이 그의 어깨를 내리찍었다. 장무기는 뼛속까지 쑤셔대는 찌릿찌릿한 아픔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고통에 겨워 어금니를 뿌두둑 갈아붙이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죽더라도 양부의 억울함은 풀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을 다져먹은 장무기가 목청을 드높였다. 세 분 노선사님, 이 후배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한 가지 밝힐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승들은 장무기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장무기는 날아드는 채찍을 쳐내며 자기 할 말을 계속했다. 원진의 송명과 강호에서의 별명은 혼원병력수 성곤입니다. 바로 제 양부 되시는 금모사왕 사손의 스승이지요. 그리고 성곤의 사매는 바로 전임 명교교주 양정천의 부인입니다. 성곤은 줄곧 사매에게 정을 품어왔고
그 애정 때문에 질투심이 생겨 끝내 명교와 깊은 원한을 맺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장무기는 지난 수십 년 세월 동안 앙심을 품은 성곤이 평생토록 명교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관계를 꾸며왔는지 이야기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양교주 부인과 광명정지와 동굴에서 미래를 즐기던 끝에 양정천을 격분시켜 죽게 만들었는지 설명했다. 또 제자 사손이 명교의 호교법왕이 된 사실을 알고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며 제자의 아내를 겁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과 사손의 일가족을 몰살해버린 일도 말했다. 그리고 사손을 몰아세워 무림계 인사들을 마구 죽이게 한 일과 소림사 공견신승의 문화에 침투한 후 그 스승을 유인해 사손의 칠상권 열쇠 주먹 아래 죽게 만들고도 스승과의 약속을 어긴 채 나타나지 않아 공견이 결국 하늘 머금고 세상을 떠나게 된 사연까지 낱낱이 설명해 주었다. 들을수록 기막힌 사연이라 도액선사를 비롯한 새 노승의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도액선사가 먼저 깊은 탄식을 뱉어내자 세 가닥 검정채찍이 느슨해졌다. 양정천이 그렇게 죽었던가? 장무기가 도액선사의 탄식을 되받았다. 후배는 양교주가 어떻게 해서 도액선사님과 원한을 맺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만 중간에 어떤 간악한 자가 싸움을 붙인 것은 아닌지 또 그 자가 바로 원진이란 법명을 지니고 소림파에 침투한 성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액선사께서 지난 일을 돌이켜보시면 불초 후배가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선사님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도액선사는 신음소리를 내더니 채찍질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말에도 다소 일리가 있군. 애당초 노납이 양정천과 원수를 맺었을 때 성곤은 날 위해 무척 애를 많이 썼네. 후에 와서 노납을 스승으로 모시게 해달라고 간청했지. 하지만 노납은 본래 제자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그를 공견사질의 문화제자로 이끌어주었다네. 자네 얘기대로라면 처음부터 성곤이 마음먹고 꾸민 짓이란 말인가? 도액선사의 물음에 장무기가 답했다.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그자는 소림사 방장자리마저 넘보고 있습니다. 소림의 장문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남모르게 패거리를 끌어모아 소림사 주변에 잠복시켜놓고 공문 방장을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우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좌측 산비탈 위에서 엄청나게 큰 바위 하나가 굴러떨어졌다. 그 바위는 새 그루 소나무 한복판을 향해 무서운 기세로 부딪혀왔다. 도액선사가 웬 놈이냐고 호통을 치며 들고 있던 검정채찍으로 바위를 연달아 두세 차례 호되게 후려쳤다. 도액선사의 채찍을 맞고 바위가 부서지며 돌부스러기가 사방팔방으로 튀는 가운데 바위 뒤쪽에서 난데없이 사람 그림자 하나가 훌쩍 뛰쳐나오더니 다짜고짜 장무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너무나 돌발적인 기습이었다. 장무기는 도액선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도 도겁과 도난 두 승려의 채찍 공격을 막아내고 있었다. 장무기는 어둠 속에서 목젖을 향해 날아드는 단도의 섬뜩한 바람 소리를 듣고 본능적으로 몸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뒤틀었다. 그 순간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칼끝이 앞가슴 옷자락을 기다랗게 긋고 지나갔다. 간발의 차이로 화를 면한 것이다. 기습에 실패한 괴한은 재빨리 거대한 바위를 엄폐물 삼아 새 노승의 채찍 공격 범위 바깥으로 나갔다. 그 모습을 보고 장무기가 외쳤다. 악적 성곤놈아. 비겁하게 사람을 죽여 입막음할 작정이었냐? 장무기는 방금 단도로 기습한 괴한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민첩한 몸놀림과 공격 초식에서 사손과 맥락을 같이 하는 무공임을 알아차렸다. 그렇다면 혼원병력수 성곤이 아니면 누구겠는가? 그때 새 노승이 채찍을 내뻗어 천근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를 말아감더니 그대로 성곤이 있는 쪽으로 날려보냈다. 그러나 성곤은 벌써 공격 범위에서 멀찌감치 벗어나 유유히 산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 정말 원진이었는가? 도액대사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리자 막내 도난대사가 대꾸했다. 확실히 원진이었소. 도둑이 재발절이다더니 그놈이 장교주 말대로 살인멸구를 하려 한 모양이오. 그 말을 듣고 도액선사의 입에서 장탄식이 흘러나왔다. 바로 그때 벼랑간 사방팔방에서 휘파람 소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울려 퍼졌다. 그러자 산봉우리 평지 위로 8명이나 되는 사람의 그림자가 한꺼번에 솟구쳐 올랐다. 곧이어 선두를 맡은 괴한이 버럭 호통쳐 꾸짖었다. 소림사 땡중들아.
부처님 자비심은 헛배웠구나. 이렇듯 숱한 사람을 죽여놓고도 천벌이 무섭지 않으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8명의 괴한이 저마다 병기를 뽑아들고 새 노승이 앉아있는 소나무 세 그루를 향해 일제히 돌진했다. 장무기는 새 노승의 포위망에 갇힌 형국이라 오히려 괴한들의 공격에서는 벗어나 있는 형세였다. 장무기는 천천히 괴한들의 생김새와 공격 동작을 살펴보았다. 8 중 3은 장검을 사용했고 나머지 5은 단도나 강편을 들고 있었다. 8명 모두 하나같이 무공이 높아 삽시간에 새 노승과 어우러져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다. 한참 만에 장무기는 새 검객의 무공 초식이 며칠 전 소림사 승려들에게 죽임을 당한 청해파 소속 서량상검과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다. 지금 눈앞에서 장검을 쓰는 세 사람의 검법이 서량상검보다 뛰어난 것으로 보아 청해파 안에서도 손꼽힐 만한 고수들임이 분명했다. 이들 세 검객은 힘을 합쳐 도액선사를 공격했다. 다른 세 사람은 도난선사를 공격했고 나머지 2 사람은 도겁선사를 상대했다. 도겁선사의 적은 비록 둘뿐이었으나 도겁이 상대하는 둘은 다른 6보다 한 수위였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도겁선사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다. 반면 도액선사는 3명을 상대하면서도 여유가 있었다. 도액선사는 둘째 아우인 도겁선사가 상대방의 협공에 밀리는 것을 발견하자 적의 공격과 방어 가전환되는 순간적인 틈을 이용해 도겁선사를 도왔다. 싸움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 도액선사와 싸우던 청해파 검객 셋은 차츰 열세를 만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고 보니 도난선사는 1대3으로 도액선사와 도겁선사는 2대5로 팽팽하게 맞선 채 형세는 막상막하의 대결 국면으로 바뀌었다. 방관자 신세가 된 장무기는 속으로 혀를 내둘렀다. 이들 8명의 무공 수준이 정말 대단했다. 아무리 낮춰 잡아도 골륜파 하태충 부부보다 결코 뒤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청해파 검객 셋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어느 문파 출신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새 노승의 방어 면적이 점차 좁혀지고 공격 범위 또한 짧아지기 시작했다. 채찍의 길이가 짧아지는 만큼 내력의 소모도 줄어들었다. 한밤중 억수같이 퍼붓는 빗줄기 속에 이따금씩 천둥벼락이 번쩍거렸다. 이 무렵 새 노승은 어느새 들고 있던 채찍이나 호흡, 그리고 초식이 일체가 되어 3대8의 형세로 적과 맞서 싸우는 국면을 이루고 있었다. 새 노승은 공격보다 방어에 중점을 둔 금강복마진으로 8명의 공격을 받아내기 시작했다. 새 노승은 8명의 적과 싸움을 오래 지속한다 해도 쉽사리 패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적을 막아내면서도 새 노승은 모두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건 바로 장무기 때문이었다. 어쩌다 보니 지금 장무기는 세 그루 소나무 포위망 안에 홀로 있었다. 만약 장무기가 적들과 합세의 안팎에서 협공한다면 그날로 새 노승의 목숨은 끝장이 나고 말 것이다. 새 노승이 힐끗거리며 장무기를 보니 그는 방어벽 안에 조용히 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장무기가 쌍방이 모두 기진맥진해지면 그 틈에 어부지리를 취할 것이라 생각했다. 새 노승은 모두 속으로 자신을 책망했다. 자기네 무공 실력을 지나치게 믿은 나머지 8명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즉시 소리쳐서 소림사의 구원을 요청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다. 일찌감치 경고를 발해서 달마당이나 나한당의 고수 몇 명만 달려왔더라면 이렇듯 쩔쩔매지 않고 손쉽게 적을 격파할 수 있었을 게 아닌가. 지금 새 노승은 모든 내공을 방어에 쓰고 있어서 휘파람을 불어 산 아래에 있는 소림사에 구원을 요청하고 싶어도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섣불리 입을 열었다가는 그 자리에서 기어이 뒤집혀 설령 즉사하지는 않는다 해도 무거운 내상을 입어 폐인이 될지도 몰랐다. 그리고 이런 정세는 장무기도 벌써부터 내다보고 있었다. 지금 만약 새 노승을 죽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운 노릇이었다. 그러나 지금 새 노승이 죽으면 자기 혼자 나머지 8명의 괴한과 싸워야 하는데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터였다. 그때 고개를 숙이고 내려다보니 거대한 암석 하나가 지하 뇌옥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장무기는 그걸 보자마자 지금이 아니면 손 쓸 시간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공력을 끌어올려 거대한 바위돌을 밀었다. 바위더미가 불과 1척가량 옮겨갔을 때 돌연 배후에서 세찬 바람 소리가 들이닥쳤다.
바로 도난선사가 휘두른 일장이 장무기의 등을 강타한 것이다. 순간적으로 퍽하고 둔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등짝 부위 옷자락이 조각조각 찢어져 허공 위로 흩날렸다. 장무기는 본능적으로 사경차력 수법을 이용해 상대방의 공격력을 내 것으로 만들었다. 그러자 도난선사가 후려친 일장의 힘이 양 손바닥을 거쳐 육중한 바위 더미에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엄청난 굉음과 더불어 거대한 바위 더미가 한자가량 옆으로 움직이더니 지하 뇌옥의 입구가 드러났다. 장무기는 장력을 끌어들여 자기 것으로 만든 만큼 내상을 입지는 않았어도 혼신의 기력을 다해 바윗돌 밀어내기에만 집중하고 있던 상황이라 호체신공 없이 등을 맞는 바람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도난선사 역시 이 일장을 날린다고 채찍의 허점을 드러내는 바람에 적들 중 한 명에게 공격을 당하고 말았다. 8명 중 가장 무공이 높은 검은 수염의 괴한이 찰나의 순간 틈이 벌어진 금강봉마진을 뚫고 들어와 도난선사를 공격한 것이다. 채찍이란 무기는 원거리 공격에는 장점이 높았으나 근접거리 공격에는 무용지물이었다. 괴한의 강력한 일장이 도난선사의 앞가슴으로 날아들자 깜짝 놀란 도난선사는 어쩔 수 없이 잡고 있던 채찍을 던져버리고 손을 내뻗어 괴한의 공격을 맞받아쳤다. 도난선사가 검은 수염의 괴한과 싸운다고 금강봉마진에서 이탈하자 순식간에 금강봉마진이 무너지고 말았다. 대경실색한 도액선사와 도겁선사는 미처 낙담할 겨를조차 없이 위기에 직면하고 말았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판관피를 사용하는 괴한 하나가 재빠르게 도겁선사의 정수리를 향해 내리찍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무서운 속도로 검정 채찍이 날아와 떨어지는 판관피를 가격했다. 채찍에 실린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괴한은 손에 쥐고 있던 판관필을 놓치고 말았다. 이어지는 채찍의 공격을 다른 손에 들고 있던 판관필로 막았으나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나머지 판관필마저 땅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이어서 채찍은 길고 너르게 펼쳐나가더니 청해파 새 검객을 휩쓸어 단번에 10여 척 남짓 밖으로 물러나게 만들었다. 그리고 크게 반원을 그리며 채찍을 휘둘러 삽시간에 7명의 적을 연거푸 뒷걸음질하게 만들었다. 이 무렵 도난선사는 전심전력으로 검은 수염의 괴한을 상대하고 있었는데 도난선사의 무공 실력이 괴한보다 한 수 위였다. 도난선사에게 밀리던 괴한이 동료들 쪽을 힐끗 쳐다보니 7명이 하나같이 불리한 처지에 몰려 있었다. 괴한은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쉬웠는지 들짐승처럼 사나운 포효를 토해내더니 결국 자신도 공격권 바깥으로 물러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싸움이 잠시 멈췄다. 장무기는 검정 채찍을 도난선사에게 덥석 넘겨준 다음 몸을 돌려 다시 지하 뇌옥을 짓누르고 있는 거대한 바위 더미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뻥 뚫린 구멍 속을 향해 소리쳤다. 큰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큰아버님,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땅속에서 사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난 못 나간다. 무기야, 어서 이곳을 떠나거라. 장무기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다시 물었다. 큰아버님, 누구한테 혈도를 지키셨습니까? 아니면 쇠고랑이나 사슬에 얽매이셨습니까? 성급한 마음에 사손이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훌쩍 몸을 날려 지하 뇌옥으로 뛰어들었다. 다음 순간 풍덩하는 소리와 함께 물보라가 흩뿌려졌다. 지난 몇 시즌에 걸쳐 줄기차게 쏟아져 내린 폭우에 지하 뇌옥은 이미 허리까지 차도록 빗물이 고였고 사손은 하반신이 물속에 잠겨 있었다. 서글픔과 분노가 장무기 가슴을 가득 메웠다. 그는 두 손으로 양부 사손을 껴안은 채 팔다리를 더듬어 보았다. 그러나 어디에도 쇠고랑 같은 것은 없었다. 다시 한번 추나술로 중요한 혈도 몇 군데를 주물러 보았으나 역시 남의 손에 제압당한 기미는 없었다. 장무기가 사손에게 말했다. 지금이 탈출하기 제일 좋을 때입니다. 큰아버님, 어서 여길 떠납시다. 그러나 사손은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무기야, 나는 지난 몇 달 동안 이 지하 뇌옥에 갇혀서 날마다 세분 고승의 독경 소리와 산 아래 절간에서 울리는 아침종 소리를 들으며 과거지사를 돌이켜보고 뉘우쳤다. 내 손은 죄 없이 죽은 숱한 사람들의 피로 물들어 있단다. 그 죄는 내가 골백 번 죽어도 다 씻지 못할 거다. 내 손으로 저지른 온갖 악행은 성공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결코 적지 않단다. 그러니 무기야, 내 걱정 말고 너 혼자 어서 여길 떠나거라.
그러자 장무기가 버럭 고함을 질렀다. 큰아버님이 정 안 가시겠다면 제가 억지로라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돌아서서 양부의 두 손목을 움켜잡아 등에 업으려 했다. 이때 갑자기 산길 쪽에서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웬 놈이 소림사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냐? 뒤이어 진흙탕 바닥을 내딛고 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10여 명이 한꺼번에 산봉우리 위로 뛰어올랐다. 마음이 다급해진 장무기가 서둘러 양부를 업고서 막 첫걸음을 때려 할 찰나 갑자기 등 쪽 심방 부위 대추혈이 뜨끔해지더니 양손에 힘이 쭉 빠져버렸다. 사손에게 혈도를 잡힌 것이다. 장무기는 다급하다 못해 울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큰아버님, 어쩌자고 이러시는 겁니까? 사손이 길게 탄식하며 말했다. 내가 저지른 업보는 내가 감당해야 한다. 그러니 어서 떠나거라. 네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장차 내 원수는 누가 갚는단 말이냐? 이 한마디에는 장무기도 가슴이 뜨끔해졌다.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큰아버님의 원수를 갚는단 말인가? 장무기가 잠시 고민에 빠져 있을 때 바깥에서 다시 싸움이 벌어졌다. 날카로운 쇳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판관피를 사용하던 괴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이, 소나무 사이에 있는 젊은 친구. 그대는 누군가? 도대체 어떤 고인께서 남의 일에 함부로 뛰어들어 참견했는지 하간상살 항밀과 복태가 알고나 가야겠네. 그러자 장무기 대신에 도액선사가 검정채찍을 허공에 번쩍 휘두르면서 느긋하게 대꾸했다. 명교장 교주는 당세에 보기 드문 고수인데 하간상살 같은 명사분들이 어찌 몰라보셨을꼬? 그 말을 듣고 항밀이 경악성을 터뜨리더니 양손에 잡고 있던 쌍피를 휘둘러 방어막을 치면서 훌쩍 뒤로 뛰어 소림사 승려들의 공격권 바깥으로 벗어났다. 그러자 나머지 동료 7도 덩달아 퇴각했다. 소림사 승려들이 가로막으려 했으나 그들의 무공이 뛰어나 막지 못했다. 8명의 괴한들은 그렇게 산 밑으로 뛰어내려 사라졌다. 괴한들이 모두 떠나자 새 노승은 채찍을 땅바닥에 내려놓고 일어서다니 장무기를 향해 두 손 모아 합장의 예를 건넸다. 장교주의 크나크신 공덕에 감사드리오. 그러자 장무기는 몸을 날려 지상으로 올라와 황급히 답례를 올렸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따름인데 무슨 과찬이십니까? 도액선사를 비롯한 새 노승은 방금 사손과 장무기가 주고받는 대화를 모조리 들었다. 그리고 장무기가 비겁하게 남의 위기를 틈타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았을 뿐더러 도와주기까지 했으니 더욱 고마울 따름이었다. 만약 장무기가 제때에 도와주지 않았던들 하간상살의 무공으로 보아 지금쯤 새 형제는 진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마지격인 도액선사가 형제들을 대신해서 한마디 덧붙였다. 오늘 일을 보건대 노나비 사손을 장교주와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놓아보냄이 마땅한 줄 아오. 그러나 우리 사형제 셋은 본사방장의 법지를 받들어 사손을 지키는 몸이라 마음대로 사손을 놓아보낼 수 없는 처지니 아무쪼록 장교주께서 양해해 주시오.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코웃음으로 묵살해버리고 대꾸하지 않았다. 도액선사가 다시 말을 이었다. 노나비 한쪽 눈을 잃은 원한은 오늘로써 깨끗이 잊으리다. 장교주께서 사손을 구출하시려거든 아무 때나 왕림하셔도 좋소. 우리 세 형제가 펼쳐놓는 금강복마진을 격파하면 그 즉시 사손을 데리고 여길 떠나실 수 있을 것이오. 도와줄 사람은 얼마든지 데려오셔도 좋소. 차륜전법으로 번갈아 공격하시든 한꺼번에 일제히 공격하시든 아무래도 좋소이다. 우리 사형제 셋은 그저 상대방의 공격에 따라 응전하기만 할 것이오. 장교주께서 재차 왕림하실 때까지 노납 세 사람은 원진이 사손을 해치지 못하게 철저히 신변을 보호할 것이오. 장무기는 대답 대신 사손에게 눈길을 던졌다. 고개를 숙이고 우두커니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다. 그저 마음속으로 지난날의 죄를 참회하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저 옛날 위풍당당하고도 늠름하던 영웅의 자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장무기는 왈칵 쏟아져 나오려던 눈물을 억지로 참으며 도액선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정그러시다면 좋습니다. 불초소생이 다시 찾아뵙고 세 분 선사님의 고명하신 가르침을 받아보기로 하지요. 장무기는 다시 지하 내옥으로 내려가 사손의 허리를 껴안았다. 큰아버지, 저는 갑니다. 사손이 고개를 주걱거리면서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뜻을 굳혔으니 날 구하러 다시 올 것 없다.
너는 네 아버지의 행적을 본받을 망정 이 큰아비가 저지른 소행일랑 절대로 배워선 안 된다. 알아듣겠느냐? 장무기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꾸했다. 아버님과 큰아버님은 모두 영웅호걸이십니다. 불초한 아들에게 모두 본보기가 되는 분들입니다. 말을 마치자 허리 굽혀 큰 절을 올리고 몸을 날린 장무기는 어느새 번쩍하더니 새 그루 소나무 사이를 벗어나고 있었다. 그는 새 노승에게 손을 한번 들어보인 다음 경공신법을 펼쳤다. 장무기는 어차피 행적이 다 드러나고 말았으니 이왕 내친 김에 무력 시위를 하기로 했다. 그는 내공을 최대한 끌어올려 기압을 토해냈다. 그러자 뇌성병력 치는 비바람 속에 마치 허공으로 승천하는 용의 울부짖음처럼 산골짜기를 따라서 갈수록 크게 울려 퍼졌다. 발끝에 전력을 다할수록 경공신법도 빨라졌다. 기압 소리도 어두운 밤하늘에 갈수록 쩌렁쩌렁 메아리 쳤다. 한밤중에 꿈속에 잠겼던 소림사 스님 천여 명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산봉우리 위에 있던 10여 명의 소림사 승려들과 새 노승은 아연실색한 채 서로 얼굴만 바라봤다. 명교 교주 장무기의 무공 실력이 탁월하다는 소문이야 진작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으나 이 정도로 신묘할 줄은 생각조차 못한 것이다. 그들은 기합 소리가 점차 멀리 사라져 들리지 않을 때가 되어서야 모두 한 곳에 모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공문대사와 공지신승을 비롯한 소림파 수뇌부들도 명교 교주 장무기가 당도했음을 알아차리기는 했으나 근심 걱정만 더 늘어났을 뿐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모른 채 당혹스럽기만 할 따름이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